이렇게 하면 간헐적 단식하고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해도 근육 충분히 잘할 수 있죠. 실제로 저도 몸이 제일 좋을 때가 2년 동안 완벽하게 키토를 했을 때입니다. 가끔씩 근손실 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 잘하고 수면만 잘해도 근육 근손실 절대 안 와요. 저는 10,000명 이상의 다이어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요. 운동 강사들 대상으로 다이어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 틴키토와 무설탕 한식 브랜드 제로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요? 제가 평생 날씬한 몸으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틴키토 김윤겸입니다. 저희가 틴키토 채널에서 대부분 다이어트에 관한 컨텐츠를 다뤘었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댓글로 다이어트 말고 근육 성장에 대해서도 다뤄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키토제닉이나 간헐적 단식, 저탄건식 이런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 손실이 안 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요청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키토 하면서 근손실 안 옵니다. 안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고, 우측에 띄워드리는 인바디 영상, 아직도 간헐적 단식이나 키토 하면서 근손실 올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른쪽에 띄워드리는 저희 인바디 영상 보고 오시면 제가 완벽하게 설명해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근손실이 아니라 저탄수와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다 저탄수, 간헐적 단식하면 근손실 온다고 막 걱정 엄청 많이 하는데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 동안 정말 철저하게 100% 클린 키토를 유지해왔었는데 그때가 제 근육량이 제일 많았던 시기입니다. 오히려 트레이너를 그만두고 직장인의 삶으로 돌아오면서 탄수량을 조금 늘리니까 근육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여전히 남들보다 훨씬 많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죠. 오늘 그 노하우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키토를 하면서 근육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일단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와 근성장 혹은 벌크업,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반대의 개념이에요.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미 몸에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을 분해하는 작업이고, 근성장은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 그리고 거기서 나온 아미노산을 다시 새로운 근육으로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과학적인 얘기로 이 합성하는 거를 우리는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분해하는 거를 이화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몸은 이 분해를 하든 합성을 하든 근육과 지방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해 과정에 들어가면 근육과 지방을 같이 분해를 하고요. 합성 과정에서는 근육과 지방을 같이 합성하는 성질이 있어요. 물론 근육은 늘리고 지방은 빠지게 하는 그 정도를 조정해가지고 체중은 줄었지만 근육은 는, 혹은 체중은 늘었지만 체지방은 줄어든, 되게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몸은 근육과 지방을 구분해서 분해하거나 합성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이 찔 때는 근육과 지방이 같이 늘고요, 살이 빠질 때는 근육과 지방이 같이 빠집니다. 이게 원래 우리 몸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뒤에서 다 설명을 하겠지만 근력 운동을 고강도로 한다면 이 기본적인 원리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살을 빼면서 근육을 유지하기 혹은 살을 빼면서 근육량을 조금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근력 운동을 고강도로 했을 때. 뿐만 아니라 이미 체중이 엄청 높은 사람이거나 근력 운동을 처음 하는 초보자들은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다이어트와 근성장이 동시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운동 중급자로 갈수록 근육을 늘리면서 체지방을 분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브에서는 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중급자 혹은 그 이상일수록 다이어트 시기와 근성장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 빠르다는 겁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근육을 약간 포기하더라도 혹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면서 체지방을 빨리 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근육량을 늘릴 때는 체지방이 좀 늘어나는 걸 감내하면서 근육량을 높이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장 명확히 구분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은 늘리고 지방은 줄이는 이걸 동시에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 제가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어트는 분해고요, 근성장은 합성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모두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신호가 뭘까요? 바로 인슐린이에요. 이 인슐린 수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때마다 우리 몸은 다이어트, 즉 분해를 하고, 높아지면 근성장, 즉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키토제닉과 저탄 건지죠. 탄수화물 섭취를 낮춰서 식사 중에 인슐린을 최대한 덜 건들고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해서 인슐린을 아예 건드리지 않는, 그래서 체지방 분해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방법이 바로 저탄건지와 키토제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가장 좋다고 했었죠. 근데 이 말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근육을 늘릴 때는 이 인슐린이 필요하고 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는
분비시키려면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저탄고지나 키토제닉은 당연히 근합성에 불리한 거 아니냐, 혹은 인슐린이 그만큼 줄은 만큼 이 분해도 가속화될 테니까 근육 분해도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다른 말로 근손실이 올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견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인슐린을 분비하는 게 탄수화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을 합성하는 조건이 인슐린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첫 번째 거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근육을 합성할 때 필요한 재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나온 그 아미노산이 새로운 근육의 합성 재료가 돼요. 그리고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근육을 합성하는 주체, 바로 인슐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더 많이 합성하고 더 빨리 합성하려면 이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단백질을 더 많이 먹는, 즉 고탄, 고단 식단이 적합한 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고탄, 고단이 아니면 근성장도 절대 불가능하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 인슐린이 언제 분비되죠? 탄단지를 섭취할 때 분비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인슐린을 제일 많이 분비시키는 건 탄수화물이 맞지만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인슐린 분비가 10이라고 치면 단백질 섭취했을 때는 인슐린을 5 정도 분비를 하고요. 지방을 섭취했을 때는 인슐린을 한 1 정도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않더라도 단백질과 지방도 인슐린을 분비하기 때문에 지금 단백질 먹은 걸로 근육 합성의 재료가 생겼고 이 단백질만으로도 인슐린을 분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 합성의 조건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100점 만점의 조건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60점에서 70점 정도는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근육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는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고탄, 고단을 했을 때보다는 근성장에서 불리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저탄건지나 키토제닉을 했을 때의 장점은 근육 합성은 조금 더딜지언정 체지방 감소 혹은 낮은 체지방 유지, 이 두 가지는 고탄, 고단을 했을 때보다 훨씬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다른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나는 살이 좀 찌더라도 근육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 고탄, 고단 하면 되고요. 나는 체지방 낮게 유지 혹은 체지방 조금 줄이면서 근육은 천천히 늘려도 괜찮아. 그러면 저탄건지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근육 합성 조건에 인슐린만 있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근육이 합성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단백질과 인슐린도 필요하지만 더 크게 보면은 운동, 영양, 휴식입니다. 이미 헬스를 어느 정도 해본 분들은 이 세 가지가 다 돼야 근육이 늘어난다는 걸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저는 운동이 압도적으로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영양과 휴식이 안 돼. 근육 안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반대로 영양은 엄청 잘 챙기는데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잠도 제대로 안 자. 근육 늘어날까요? 절대 안 늘어나죠. 반대로 잠은 엄청 잘 자는데 운동도 안 하고 영양도 제대로 안 챙겨. 근육이 늘까요? 절대 안 늘어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운동이에요. 운동이 없으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하더라도 절대로 근육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근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외부 환경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운동을 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근육을 열심히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근육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근력을 요하는 활동, 뭐 그게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지는 거, 그게 운동이에요. 이게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만이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산에서 사냥을 하면서 지냈던 수렵 채집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산에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도 살고 곰도 살고 있어요. 근데 얘네를 가끔 만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자주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산에서 곰을 만나면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도망을 가야겠죠. 근데 그렇게 도망가는 게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근육의 힘을 요구하는 활동이 됩니다. 이 운동이란 거는 근육을 더 많이 늘릴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외부 환경이라고 했어요. 산에서 곰을 만난 건 당연히 강제적인 외부 환경이죠. 자율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여러분은 지금 가진 근육 내에서 최대의 근력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한 번 있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산에 갈 때마다 곰과 호랑이를 매번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겠죠. 계속해서 여러분 근육에 최대치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내가 이 근육을 더 키워서 더 많은 근력을 만들고 그리고 이 근육 안에
더 많은 글리코겐 에너지를 저장해서 이 위기 상황에 대비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적인 외부 환경, 근육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강제적 외부 환경이 조성이 되면 여러분의 뇌는 근육을 늘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근육 성장의 3요소 운동, 영양, 휴식 중에 운동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외부 환경은 여러분 뇌의 입장에서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엄청나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산에서 곰이나 호랑이를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영양 제대로 취할 수 있을까요? 못 취합니다. 그런 수렵 체집인들이 어떻게 매번 삼시세끼 탄수화물, 단백질을 둘 다 최적의 양으로 챙겨 먹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무서운 환경 속에서 수면 잘 취할 수 있을까요? 취할 수 없습니다. 매일 쪽잠 자야 될 거예요. 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낮에 곰한테서 미친 듯이 도망갔으면은 밤까지 막 긴장이 유지돼가지고 잠이 잘 올 턱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은 영양도 못 챙길 거고 휴식도 못 챙길 겁니다. 하지만 근육을 쓸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외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근육은 늘어날 거예요. 이 원리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산에서 만나는 곰과 호랑이가 점점 강해지고 점점 빨라진다면 어떨까요? 그 곰이 처음 만났을 때는 시속 한 20km로 달려왔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22km 정도로만 달릴 수 있어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의 뇌도 이 반복적으로 강제적인 외부 환경에 노출이 돼서 시속 한 25km로 달릴 수 있는 정도로 근육을 발달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곰으로부터 당장 도망갈 수 있으니까 죽진 않겠죠? 근데 이 곰도 인간을 잡아먹지 않으면 굶어서 죽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얘 또한 25km로 달릴 수 있는 속도로 근육량을 늘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 25km에 맞춰서 더 빨리 도망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강제적 외부 환경이 조성된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우리 뇌는 다시 한번 25km보다 더 빨리 달려야겠구나 하면서 한 30km로 달릴 수 있는 수준으로 근육량을 또 늘리겠죠? 왜냐? 늘리지 않으면 잡아먹혀 죽으니까. 이 근육이라는 거는 살아남기 위한 우리 뇌의 생존 기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아까 곰이 20km로 달릴 때는 내가 25km로만 달릴 수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곰이 25km 달리니까 내가 30km로 달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25km 속력을 내던 근육량과 내가 지금 30km를 내는 근육량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kg를 내는 현재 근육량이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이거는 근육이 성장했다는 뜻이겠죠. 자, 우린 여기서 엄청 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강제적 외부 환경이 더 강력해지고 더 힘들어질수록 내 근육도 더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활용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운동 강도를 점차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 강도가 뭐냐? 중량, 무게, 횟수, 그리고 세트 수. 내가 원래 80kg를 들었다. 어떻게든 85kg를 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80kg로 내가 5개를 들었다. 어떻게든 6개, 7개를 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80kg로 내가 3세트를 했었다. 어떻게든 4세트, 5세트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내 근력이 늘었다. 그럼 이거를 점진적 과부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점진적으로 내 근육에 과부하를 줘서 근육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 외부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혹은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더라도, 혹은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근육을 유지 혹은 성장하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이 점진적 과부하를 잘 지킬 수 있으면 근육 손실은 당연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근육량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근합성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영양이라고 했었죠. 이 영양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잘 챙겨 먹는 거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단백질이 근육 합성의 재료가 되고, 이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이 단백질을 가지고 새로운 근육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인슐린이라고 했죠. 근데 이 탄수화물이 하는 게 이 인슐린 분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강의할 때 많이 들었을 건데,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포도당이 되죠. 얘가 혈당입니다. 우리가 이 혈당은 일상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뭐 지금처럼 걷고 말하고 뭐 떠들고 하는 그때 쓰는 에너지원이 혈당인데,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에너지원보다 더 많이 섭취를 하면 잉여혈당이 발생하죠. 잉여혈당. 그리고 이 잉여혈당은 두 가지로 전환돼서 저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글리코겐이고요. 두 번째는 체지방. 그래서 고탄수를 할수록 살이 더 많이 찔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원리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포인트는 뭐냐면, 잉여 탄수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저장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글리코겐이 굉장히 유용한데, 제가 아까 이 혈당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을 공급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상 요구하는 활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곰을 만났을 때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헬스장에서 80kg짜리 바벨을 든다든지, 이 혈당만으로 충당이 안 되는 순간에 우리는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글리코겐을 다시 혈당으로 분해를 해서 더 많은 혈당을 순간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글리코겐을 쓸 수밖에 없는 이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몸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많을수록 힘을 잘 쓸 수는 있겠죠? 왜냐? 근력 운동할 때는 글리코겐을 쓰니까, 체지방보다는 글리코겐을 쓰니까. 근데 물론 글리코겐만 쓰는 건 아니에요. 체지방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체지방도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저탄수를 해서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체지방을 에너지로 잘 쓰는 상태면 글리코겐이 빵빵하게 차있지 않아도 딱히 에너지가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탄수를 하든 간헐적 단식을 하든 키토제닉을 하던 일반인 수준에서 근력 운동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근육을 빠르게 놀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점진적 과부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점진적 과부하가 포인트인 겁니다. 과부하가 뭐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그 부하, 그 과도한 부하를 가지고 과부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순간에는 내가 체지방에서 끌어오는 에너지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의 글리코겐을 동원해서 에너지를 조달하는 게 엄청나게 고강도 운동을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근데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저탄건지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이런 걸 하다 보면 저탄수를 한다고 했죠. 저탄수를 하면 탄수화물이 적어지니까 포도당과 혈당도 적을 거고, 그러면 잉여 포도당 혈당도 적겠죠. 당연히 살도 안 찌는 이점이 있지만 글리코겐으로도 저장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키토제닉을 철저하게 따르시는 분들은 체내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고강도 운동을 하는 이 점진적 과부하의 순간에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선택적 탄수화물 섭취를 하는 키토제닉 다이어트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키토제닉 다이어트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KD라고 합니다. 논문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고요, 의료 서적에서도 KD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KD를 적정 탄수화물 섭취와 연관시킨 응용법을 배워볼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TKD, 하나는 CKD. 이게 뭐냐? TKD는 타겟팅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뜻이고요. CKD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주기화한다는 뜻입니다. 주기적으로 무언가 변화를 준다는 의미겠죠.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제 생각에는 근력 운동 중급자 이상이면서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시는 분에 한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 둘 중 하나에 해당이 안 되거나 둘 중 하나에 미달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땐 굳이 TKD, CKD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TKD부터 설명을 드리면, 운동하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약간의 당이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왜 섭취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정석 키토제닉을 많이 하면 체내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적으니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할 때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당과 탄수는 흡수, 소화가 빨라요. 그래서 운동 1-2시간 전에 당과 섭취를 하면 일시적으로 글리코겐과 혈당이 쫙 높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키토시스 상태 혹은 지방 분해 상태에서는 벗어나겠죠. 하지만 당과 탄수, 글리코겐이 빵빵하게 충전이 되면서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퍼포먼스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인 수준에서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한 3대 이제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무게가 400이 안 되면은 굳이 이 방법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중급자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1-2시간 전에 당이나 탄수를 먹으면 그날 운동 퍼포먼스가 굉장히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과 탄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목표는 그날 운동을 잘하는 거지 내가 이 당과 탄수를 먹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과 탄수를 먹기 위한 핑계로 TKD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진짜 운동을 위해서 당과 탄수를 먹는 건지 스스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게 중급자나 고강도가 아니면 대부분이 당과 탄수를 먹기 위한 핑계로서 TKD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저는 CKD와 TKD 중에 TKD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하기 1-2시간 전에 트윅스 조그만 걸 하나 먹었어요. 요만한 거. 트윅스. 왜 이걸 먹었냐?
그때 당시 트레이너였는데 그 편의점 앞에 먹을 수 있는 당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조그만 게. 왜냐, 이거보다 많이 먹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적정량을 먹으려면 얘가 적당했는데 이 조그만한 게 트윅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항상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하던 강도보다 조금 더 높여야 될 때, 그럴 때만 선택적으로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메타인지를 활성화시켜서 판단을 좀 해보세요. 내가 이 두 가지를 먹기 위한 핑계를 대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운동 강도를 높이고 싶은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평소에 내가 운동이 딱 끝났을 때, 고강도 운동을 빡 했을 때, 운동 끝난 직후에 진짜 죽을 것 같다는 느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죽겠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낄 정도의 힘듦과 고통을 느낀다면 그때는 TKD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 섭취한 이 당과 탄수를 운동에서 다 쏟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힘듦이 아니라면 그건 그냥 기분 탓 혹은 정신력의 문제니까 TKD를 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자, 이 CKD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 CKD는 사이클리컬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일주일 중에 5일에서 6일은 키토를 하고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고탄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비정제 탄수화물로 하는 겁니다. TKD처럼 뭐 당을 먹으면 안 돼요. 그냥 현미밥이나 감자 이런 걸로 채우는 거예요. 비정제 탄수화물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5와 6일 동안은 다이어트가 잘 돼요. 저탄수를 하니까. 근데 하루에서 이틀 동안 고탄수를 하면서 글리코겐을 빵빵하게 채우죠. 그러면 이 글리코겐을 채우고 그 다음날, 여기 이후에 다시 키토제닉 다이어트 시작하겠죠. 이때 첫날에 거의 무탄수에 가깝게 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운동 퍼포먼스가 엄청 잘 나옵니다. 왜냐? 글리코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CKD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고탄수로 저장한 글리코겐을 5에서 6일 동안 나눠서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물론 5에서 6일 동안 저탄수를 하기 때문에 글리코겐은 계속 고갈이 될 거고, 운동도 하니까 주말 동안 쌓은 글리코겐이 계속 고갈되겠죠. 그래서 다시 주말이 오면 다시 하루 이틀 고탄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말에 빵빵하게 채워서 5일 동안 쓰고, 주말에 채워서 5일 동안 쓰고, 이걸 반복하는 게 사이클리컬 키토제닉 다이어트, 줄여서 CKD라고 하는 거죠. 일반인 혹은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사이클링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연속으로 하는 그 시간을 10일에서 12일까지 늘리고 고탄수하는 기간을 이틀에서 4일 정도까지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저는 CKD는 훨씬 일반인들한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지도해봤을 때 이틀 동안 정말 미친 듯한 치팅을 해요. 피자, 치킨, 햄버거 이런 거 다 먹고 이 5일에서 6일을 이 이틀만 보고 좀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면서 견디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코티졸린이 뭐니 때문에 살이 오히려 더 안 빠지고, 이 주말에 가공식품으로 치팅을 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TKD가 됐든 CKD가 됐든 자기 통제력이 있는 사람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중급자와 고강도인 사람들만 하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기준이 되게 모호할 거예요. 끝나기 전에 하나 정의를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중급자는, 이건 뭐 주관적인 제 기준이긴 한데, 남자로 치면 3대 한 400 이상. 사실 여성분은 굳이 TKD, CKD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남자 중에 보디빌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3대 400 이상일 때 시도를 해보시고요. 고강도라고 하는 거는 운동하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내가 들 수 있는 최대 중량, 원RM이죠. 원RM의 80% 이상 무게를 다룰 때, 그때를 저는 고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한다, 그럼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약간 종목으로만 구분을 해드리면 레슬링, 정말 고강도에 격한 스포츠죠. 크로스핏, 100m 전력 질주, 순간적으로 미친 듯한 힘을 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확실하게 고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이 아니라 뭐 조깅, 사이클, 테니스 이런 종목들을 한다면 굳이 TKD나 CKD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키토제닉, 저탄수, 간헐적 단식 하면서 근육량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조금 생각보다 방대해졌어요. 오늘 내용 진짜 숙지해가지고 두 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이 적용을 하면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몸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직접 2년 동안 이걸 해보면서 완전히 체화한 입장에서 이게 진짜 먹힌다는 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근육량 증가와 다이어트 모두 필요하신 분이라면 제 말 믿고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그냥 일반 저탄고지 하시면서도 충분히 근육량 지키고 살 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원래 알려드렸던 방법을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